자, 오늘 우리는 지난 40년, 거의 반세기가 다가오도록 해결하지 못한 국가범죄 청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74년 박정희 군사 정권이 불법 무도하게 고문 조작한 인혁당 재건이 사건, 1981년 전두환 군사 정권의 잔인한 고문으로 조작된 아람의 사건, 이 두 사건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가 이들에게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인혁당 재건이 사건, 아람의 사건을 위시해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살인적인 고문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조작된 모든 국가범죄의 청산과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이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사건 관련하여 도움을 주신 법조계 인사를 모시고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이명박근혜 정권을 1700만 촛불혁명으로 타도하고 주권시대의 국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진실 규명을 완수하고 과거사 청산을 위한 후속 조처까지 마무리하기로 공약을 한 시점이라서 더욱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결의의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 선열들,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애국 열사들,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희생되신 고 서도원, 고 이명원, 고 이수병, 고 우홍선, 고 송상진, 고 여정남, 고 하재환, 고 도혜종 등 8인의 열사, 아람의 사건으로 작고하신 고 이재권 동지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다음은 순서에 따라 네 분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피해자이신 이창복 선생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나는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국가범죄인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오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토론회를 마련한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의 노고에 연대의 뜻을 표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전 사람일보 회장의 저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에는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청산연대가 지난 6월 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아람의 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 청산 요청서와 6월 19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청산연대의 요청에 호응해 전두환 550 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인 인혁당 재건의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은
1974년 4월 인혁당 재건의 사건을 고문 조작해 이 땅의 양심 있는 청년 학생들과 제야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무차별로 구속시키고 8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2005년 국정원 발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박정희 시인 독재의 영구 집권을 위해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재건의 사건 피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동지를 잃고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지내다가 사건이 조작된 지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사법살인당한 8분의 추모제에 참석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인혁당 재건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을 부당하게 짓밟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 13일과 1월 27일 유독 아라메 사건과 인혁당 재건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기산점 변경과 동시에 파기 자판함으로써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짓밟고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2번 죽이는 폭고를 자행했습니다.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서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책정한 국가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파기 자판해 뒤집고 3분의 1로 삭감함으로써 정당한 배상을 깨트렸습니다. 인혁당 재건의 사건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졸지에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으로부터 2013년 8월 가 지급받은 배상액 반을 내놓으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시골에 종로가에 다니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국가의 채통입니까? 그 아픈 고초를 애비가 저지른 일을 또다시 박근혜가 2번 죽이는 이러한 참극을 우리에게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한 국정원은 인혁당 재건의 사건을 고문 조작한 장본인인 중앙정보부 후신이 아닙니까? 악행을 저질러 사건을 조작하고 사람을 죽이던 중앙정보부 후예가 또다시 배상금 문제로 관련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숨줄을 옥죄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을 주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혁당 재건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야만적인 국가폭력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역사는 국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겪은 아라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혁당 재건의 사건 피해자들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출판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범죄 국가라는 적폐를 청산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3일 인혁당 재건의 사건 피해자 이창복 올림. 이창복 선생님 격려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실 분은 강상기 시인이신데요. 강상기 시인 역시 전두환 군사정권이 독재 체제를 위해 고문과 폭력으로 조작한 오송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십니다. 2007년에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요. 강상기 선생님은 그 이후에도 본디 참교육 선생님으로서 오랜 시간 후학 양성에 큰 힘을 보태셨고 현재까지 민주투쟁의 전열에서 많은 후배 동지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민주인사이십니다. 강상기 시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람의 사건이 8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82년에 오송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의 사건을 신문 기사로 제가 읽고 교직이 있을 때인데 이것도 몇 사람 또 그냥 희생되는구나. 또 이게 얼마나 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살을까. 그 신문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무슨 아람회라에서 아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 돌잔치인가 뭐 거기에서 아람이 뭐 있는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아람의 반국가 단체 조직했다고 벌써 그런 내용이 이건 완전히 조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저도 역시 끌려가가지고 고문 조작에 의해서 또 반국가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오송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단체가 없으니까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익산의 남성고등학교 출신들이 5명이 있었어요. 4명. 근데 4분이 계셨는데 그 성자를 따서 오승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5명이야 되는데 4명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그건 소나무 송자 써서 소나무 밑에서 5명이 만났다 뭐 그래갖고 결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조작을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그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국록을 받아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그런 하수인들이 정권에 아부하고 개인의 출신과 영달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고문하고 조작하는 사건이 번번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 폭력이라고 해서 개인 간의 이게 폭력 문제도 엄히 다스리면서 국가에서 저지른 폭력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알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지체시키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박예전 선생이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투쟁해 왔는데 이번에 다소 제목이 긴 뭐 제목도 잘 안 해요. 반국가 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뭐 이런 긴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런 책의 출간을 축하하기에 앞서서 아직도 이런 고문 조작 국가 범죄가 청산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분노가 솟구치고 또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절규와 같은 이런 제목을 내걸고 책을 출간하였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에서 2007년 7월
3일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RMA 사건은 2009년 5월 21일에 재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반국가 단체 고문 조작 국가 범죄라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그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인권 탄압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인권 탄압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서 정권 안보에 이용하였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권 안보를 위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민주화운동가들을 잡아다가 야만적인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최근에 왜 국민의당 뭐 조작 사건도 지금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고 조작 당사자가 구속되고 있고 국민의 지탄이 아주 드세인데 멀쩡한 사람을 생활을 잘하고 있는 멀쩡한 사람을 끌어다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사건을 조작했더니 국가는 어떻게 처벌이 하냐고. 국가를 처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국가 이게 범죄자인데 그걸. 근데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동물 뭐 좀 함부로 끌고 갔어도 야 왜 강아지를 이렇게 학대했냐. 왜 고양이를 이렇게 학대했냐. 이렇게 가지고 경제 문제돼 가지고 또 처벌을 받는 그런 세상인데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그러고도 반성과 함께 이 합당한 성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가면서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폭력에도 사과가 있고 또 보상이나 배상이 있고 이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데 국가 폭력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응당 피해를 배상하는 게 당연한데도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죠. 그냥 두고만 볼 수 없고 그건 우리 피해 당사자들이 알면 다른 사람이 이걸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이런 책을 내야 하고 알려야 되고 언론에서는 좀 떠들어 주도 이래야 되는데 이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문 피해자로서 형배를 당해가지고 일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고문으로 해서 죽어버린 분도 계시요. 죽어버리거나 또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금전 몇 푼으로 이게 위로가 되고 배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배상마저도 이명박, 박근혜 그 똘마이들이 토막내거나 일실보장을 무효화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그 10년 이렇게 또 훌쩍 뛰어넘어가는 동안에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했어요. 이러고 세웠지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라다운 나라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폐를 먼저 서둘러서 국가가 청산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포압적인 독재 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음습한 그림자가 검은 구름처럼 이 사회를 뒤덮고 있고 그 위력을 암암리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통진당 조직 누구 위원장 또 구속됐고 처벌됐던 거 뭐 하여튼 그런 기사가 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직도 그 독사 이빨에 물리면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가족 친지로부터도 또 냉대를 당하고 이 또한 가슴의 상처기에 또 한 번 상처를 안겨다 주는 그래서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마치 그 독립운동가와 그 자식들이 신고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 폭력 이런 가해자들에게 마땅한 형벌이 가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서 오히려 이들을 비하는 것이 그동안 국가였습니다. 국가 폭력 하수인들, 일테면 수사관이라든가 검찰이니 재판관들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나 영진을 하고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건을 다뤘던 조작했던 그때 경찰들 다 승진했습니다. 특진했어요, 특진. 그렇게 해서 잘 살고 또 재심 때 와서는 자기네들은 고문 하나도 안 했다고 발 빼먹고 막 뻣뻣해지고 자기 또 경우회라든가 그런 모임이 나와가지고 아주 자기네들 그냥 자기 세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은 또 퇴직금 어떻게 하냐면요 국가 유공자로 돼가지고 어디 이런 데 다 막 무료로 다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날에 뭐 인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이나 하여튼 이런 비슷한 유사한 모든 피해자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했을 뿐입니다.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배상이 되지 않겠지만은 국가는 성의를 다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범죄에는 시혜가 없습니다. 피해자들 호소에 귀를 기울여 하루속히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악법 중에 악법인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 한 맺힌 실현해 준 교훈을 받아들여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그 누구도 다시는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상적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사과와 재심 권고를 한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국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마침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아람의 사건 적폐청산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을 역임하신 활동하신 이명춘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명춘 변호사입니다. 제가 선배님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러운데요. 다만 제가 경험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오송의 사건이나 아람의 사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책임을 졌던 일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탄생이 됐는데 탄생부터 약간 비틀어져 있었어요. 어떤 조사 권한에 대해서 국가적인 그 견제가 계속 있어서 그냥 협조적인 조사만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벌하지 않으면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한 법률이었는데 실질은 그냥 버팅겨져서 조사가 깊숙하게 되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권력에서 위원회라는 15명이 조직을 해서 사건을 결정을 하는데 권력이 흘러가면서 초기에 그 노무현 대통령까지만 해도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약간의 상당히 그 의혹이 있어서 위원들 추천이 좀 이렇게 의식 있는 분들을 추천을 했는데 뒤에 이명박 정부 나중에 추천할 때 보면 약간의 그 말하자면 변호사나 교수들이 살짝 그 이력 관리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무리가 아주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제 여력 있을 때 조사를 한 것이 아람의 사건과 뭐 오송의 사건,
그 아까 말씀드린 인혁 2차 인혁 재건유 사건은 저희가 조사를 못했고 다만 그 주변 변두리 몇 가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과거청산의 문제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것이 전제가 있어요. 어느 한 세력이 그 사회 국가의 주류가 되고 다른 세력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 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때 억압당하는 자들은 소수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억압당하는 소수자들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사람. 둘째는 남한에서 독재 정권을 혹은 현재 분단을 이렇게 항의하는 혹은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서 폭력이 진정한 폭력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인권을 침해했던 사건들을 조사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를 한 것 중에 큰 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해서 민간인 학살을 조사했는데 약 8,000명 정도가 학살되었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실제 숫자가 얼마큼 학살되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추측컨대 4.19 직후에 우리 가족 중에 학살당한 사람 신고해봐라. 민간단체에서 받아보니까 114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 소관으로 약 한 700건 정도의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뭐 능력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사실 재판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해낸 사건이 70건 정도 됩니다. 80건이 채 안 돼요. 70몇 건 되는데 당시 그 국회 대법원에서 판결만 보고 이건 재심이 있어서 재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건은 260건 정도 됩니다. 262건이에요. 즉 저희가 진실화위원회에서 조사한 건이 대법원에서 살짝 그냥 판결문만 보고 한 것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건 지금 말하자면 지금도 과거사 사건의 억울함이 햇빛을 말하자면 드러나지 못하고 암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먼저 나섰던 아람의 사건의 박혜연 선생님과 그 피해자들이 진술화위원회가 끝나고 벌써 한 7년 사건이 일정하게 그 결정이 된 뒤로 한 10년 된 상태에서 재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 혹은 국가범죄를 좀 처단하고 실제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박혜연 선생님께서 이런 책을 내면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라.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은 아니어서 저희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그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만 당시 국가가 여러 조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사법부가 반성을 하는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돌아서서 민사소송이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는 또 몇 군데를 찍어서 과거 반성을 하지 않고 또 압박을 가해서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불법행위 기산점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심이 되고 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의 문제, 소멸시효 문제. 그 다음에 나아가서 민주화보상협의회나 민주화보상이나 광주보상을 통해서 있었던 재판상 화해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완전히 기각시켜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현재에도 과거사 사건이 청산이라는 표현은커녕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나 몇 보상받은 것 때문에 이 과거사 사건이 끝난 듯이 지금 사회에 알려져 있어서 이런 과거사 국가범죄를 이렇게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런 단순한 어떤 그 보상을 넘어서 사회를 한 급 올리는 그러한 행동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무척이나 반갑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여기에 좀 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후에
얼마 후에 이제 그 과거사 기본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할 듯한데 이제는 어떠한 양태로 다시 벌어질지 또 어떠한 문제를 또 제기해야 될지는 고민하고 그걸 예전에 과거사 진실화위원회가 범했던 몇 가지 오류 혹은 미진함들을 극복해 나가서 온전한 과거 청산을 국가 단위에서는 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해야 되겠으나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이 이렇게 논의가 많지 않아서 지금 이 아람의 사건이라든지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그 피해자분들이 좀 앞서 나가시면 그거 보면서 국가도 좀 일정하게 따라가고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의 저자이신 아람의 사건 피해자이신 박혜전 선생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아람의 사건의 진실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밝혔습니다. 진실화해는 이와 함께 국가는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존한 기소 및 유죄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람의 사건의 진실 규명과 권고를 통해 과거사 청산의 길을 열어준 송기인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춘 전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님, 재심 무죄 판결로서 오공의 국가범죄를 단죄한 이성호 재판장님과 법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피해자들의 고통을 풀기 위해 희종일관 헌신한 고 김승교 변호사님과 황정화 변호사님께 마음속 깊이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따뜻한 격려사로 응원해 주신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 이창복 선생님과 오송해 사건 피해자 강상기 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주민주 통일에 헌신해온 전창일 선생님과 또 여기 향년고의 조현정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 행사를 후원하고 인터넷 중계로 함께하고 있는 권오혁 주권방송 대표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아람의 사건 피해자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 10주년을 맞는 오늘 단행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를 발간하여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의 만행과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의 후예인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불의를 역사의 법정에 고발하며 국가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아람의 사건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화해원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아람의 사건은 50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이
1981년 7월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조국 통일을 염원하며 광주 학살자 심판을 촉구한 무고한 시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임이 확증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의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건은 12.12 군사 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무력 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 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 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 공무원, 검찰 공무원, 새마을 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 피고인들에 의한 민족 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 민주 운동을 불법 강제 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휴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 동창생들끼리 친목회를 반국가 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서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의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 용공 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서 맺는 말에서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 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 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든 약 한 달간의 불법 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는데도 이 사건 재심 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하고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 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사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의 아람의 사건 재심 무죄 선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에 이어 50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의 야만적 국가범죄를 심판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인권을 살려낸 정의 심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50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집단이었음이 또다시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진실화위원회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 선고에 의거해서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이를 짓밟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2012년 10월 18일 판결한 아람의 사건 피해자 박혜전, 황보윤씨, 김창근의 재산적 피해 일시 수입 배상을 모두 무효화해버리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김지아 사건 배상과는 다른 이중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4월 23일 서울고법의 김지아 시인에 대한 15억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확정했습니다. 불과 2달 전인 2015년 2월 26일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어버리고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을 없앤 것과 대조됩니다.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의 이런 불공정한 순환은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됩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업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람의 사건 피해자 박혜전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문재인 대통령 국민 후보를 지지하는 6.15 14 국민연대 선언을 비롯한 국내외 유권자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조직하고 앞장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김지아 사건과는 달리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을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과 6.15 14 공동선언 실천운동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 13일 대법 판결을 통하여 아람의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정신적 피해 관련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똑같은 사실에 기초한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가 이명박 정권에선 인정되고 박근혜 정권에선 부인된 것입니다. 비록 이명박 정권이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 신영철은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책정한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파기자판에 뒤집어 버리고 3분의 1로 삭감함으로써 정당한 배상을 깼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을 국가배상을 불공정하게 굴절시킨 데 이어서 같은 달 1월 17일 대법원 같은 재판부를 통해 인혁당 재건이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아람의 사건과 똑같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위자료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으로 변경해 파기 자판함으로써 배상액을 3분의 1로 삭감시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논평을 내서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역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 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 손해금 역시 불법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면서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 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아람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송해 사건에 대한 이 국가배상 처리는 인혁당 사건과 아람의 사건과 달리 이중 기준으로 처리됐습니다. 아람의 사건과 인혁당 사건이 2011년 1월 13일과 27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이 그런 기사점을 변경해서 완전히 짓밟으니까 같은 시기에 오송해 사건이 국가배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송해 사건은 기산점 변경과 상관없이 1심 지방법원에서 기산점 변경 전의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배상 총액을 서울고법에서 오송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1심 총액을 원본을 그 총액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결국 기산점 변경과 상관없이 1심 지방법원 판결이 산정한 그 액수대로 고법에서 큰 손해 없이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아람의 사건과 인혁당 사건만 이명박 정권이 대법에서 기산점 변경과 동시에 파기 자판해서 빼도 박지 못하게 두 사건만 죽인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과거사청산의 국가배상 과정에서 아람의 사건과 인혁당 사건만이 표적으로 정치 보복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정권 시기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50 시기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의 사건의 피해자들을 국가 배상 과정에서 표적 삼아서 부당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짓밟은 또 하나의 불우한 국가 범죄이고 국가 폭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반국가 단체로 고문조작한 국가 범죄를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인권, 정상국가, 국민 주권 시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대역사는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유린한 아람의 사건과 인혁당 재건이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을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범죄 국가입니다. 국가는 진실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람의 사건 적폐 청산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진실화위원회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책임이 확인된 조건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랍니다. 전두환은 광주학살과 관련해 사법 심판을 받았지만 50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의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을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아람의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7조 찬양고무 이런 조항만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국가보안법 통째로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는 또 역사 교과서에 전두환 50 내란 반란 정권이 아람의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범죄 집단이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역사 교과서에 이것을 대문자로 기록할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아람의 사건과 같은 천인 공로할 만행을 근절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역사로 나아가도록 역사 교과서에 이를 대문짝만하게 박아서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확립되어 적폐 청산이 올바로 실현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분단 시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극악한 만행입니다.
제정당 사회단체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완수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실현해야만 이 땅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설 자리를 잃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주권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 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아람의 사건과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은 이런 고문 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의 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 청산 요청서를 내어 공정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6월 19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국가범죄 청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람의 사건 적폐를 공정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범죄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아람의 사건 적폐 청산은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람의 사건과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통해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정상국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아람의 사건 적폐 청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2017년 7월 3일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혜전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의 진행은 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이신 김현칠님께서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은 따로 갖지 않고요. 김현칠님이 주관하에 질의를 받고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람의 사건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김현칠입니다. 오늘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청산과 진실 규명과 권고를 한 딱 10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박혜전 동지가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는 출간을 축하하면서 먼저 한 이재권 동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람의 사건 하면은 우리 이재권 동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권 동지는 1998년도 43세의 그 젊은 나이에 교도소 출소 후 약 15년 만에 목숨을 생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나와가지고 유치장에 올 때 이미 병색이 환하게 나게
그 서로 이제 유치장에서 이렇게 멀리서나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확연하게 병색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치소로 이감이 돼가지고 재판이라든가 검찰 조서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할 때 우연히 이렇게 스칠 때 그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사건을 터지기 전에 그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체구는 작아도 돌덩이, 좀 과장하면 돌덩이 같이 단단한 몸매를 가지고 운동이라는 운동은 못하는 운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마라톤, 뭐 축구, 배구, 농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랬던 그 친구가 검찰 조서를 받고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언뜻어뜻 스치는 제 눈에는 저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 안에서 이미 밖으로 민간 병원으로 치료를 다닌다 소리가 언뜻 들렸었습니다. 그랬던 그 출소 후에는 출소하자마자 3일 만에 대전의 을지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입원하고 그렇게 하고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의 삶은 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진료 기록 감정서를 모 전문의에게 의뢰해서 그 진료 기록 감정서를 채택을 하는데 그 전문의가 놀랍니다. 진료 기록서가 하도 많아서요. 결국 나중에는 신장 이식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생명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신장 이식 수술 후 3개월 만에 사망하는 그런 처지가 됐었습니다. 그 진료 기록 감정서에 의하면 전문의들 얘기는 심한 고문이나 충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것이 급성 당뇨가 온답니다. 급성 당뇨. 나는 당뇨는 뭐 이렇게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 이렇게 뭐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오는 줄 알았더니 고문이나 심한 충격을 받으면 건강한 사람도 급성 당뇨가 온답니다. 그게 바로 이재권 동지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권 동지는 집에 서 있는 날보다 병원에 서 있는 날이 더 많았고 집에 가면은 온갖 약, 그 정말하면 민간 약 이런 것들, 한약, 양약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명분이 뭐냐? 저한테 얘기합니다. 현치 나는 죽을 수 없어. 이 아람의 사건에서 나의 억울함이 밝혀질 때까지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이 설했으면 자기 아들 난 애 이름을 참한이로 줬습니다. 참한, 참 한스럽다. 내가 한스럽다. 그래서 참한이라고 줬습니다. 성이 이씨인데 이참한입니다. 예. 결국 죽기 3일 전에 저를 그 와이프 그 친구의 부인이 저를 오라고 와달라고 좀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제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현실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난 아무래도 바로 갈 것 같아. 꼭 내가 가더라도 현실이가 꼭 나의 억울함, 우리 아람의 사건의 진실을 꼭 파헤쳐줘. 이것이 그 친구의 유언입니다. 그러고서 사흘 후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지금 광주 5.18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친구 생각으로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진료 기록서에 의하면은 이 친구는 참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대구 영남대학에서 마지막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인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좀 십시일반 이렇게 못 익혀서 신장 이식 수술까지 했는데 결국은
돈만 날리고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맞이해 가지고 정말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친구로서 동지로서 굉장히 오늘 저 기쁩니다. 우리 박혜전 동지가 이게 드디어 국가를 향해서 지난 사법부의 그 농간에 굴하지 않고 다시 청산을 요구하는 저술과 함께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대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 아까 앉아서 조용히 이재권 동지를 떠올리면서 재권아 기다려라.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마음속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출판 기념회에서 우리 이재권 동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아람의 동지들이 7명인데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저 정혜숙 선생님은 출소 후에 이 뇌에 피가 혈액이 응고가 돼가지고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그런 또 저기를 했고, 우리 여기 저 김창근 동지는 척추하고 신장을 떼내는 또 수술을 받아야 했고, 우리 저 지금 대전에 오늘 같이 이 자리를 못한 김난수 동지는 뇌경색을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도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혜전 동지는 그 사건으로 뭐랄까 공포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일기를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기를 쓰면 또 이놈이 그놈들이 가져가서 또 이걸로 어떤 사건에 조작을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선생님들 다 저와 못지않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 아람의 사건에 이재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15년이라는 짧은 생활을 병마와 싸우다가 그 지하 대공분실에서 얻은 병으로 15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병마와 싸우다가 결국 갔다는 거, 이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재심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한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 사건 고문 저작의 야만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판결문에 있는 부분이라 낭송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문을 받았나? 피고인들을 강제 연행한 후 처음 일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 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꼭꼭 찔러 잠을 못 자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및 오금에 곤봉을 놓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2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기도 하였다. 일명 무릎 골절백입니다.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 이른바 통닭구이겠죠.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였다.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속에 머리를 처박기도 하였다. 이게 이제 물고문이겠죠.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겼고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눌렀으며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원산 폭력이죠. 이거는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문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술서를 여러 번 쓰도록 강요하였다. 5, 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하기도 했다. 입 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판결문에 어떻게 고문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걸 낭독해드리니까 제가 받은 고문 하나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두환 광주사륙작전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복사 인쇄해서 전국에 뿌렸는데
그 준 사람 이름을 대라. 너는 빨갱이지. 그래서 그걸 인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그 아까 통닭구이를 3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도저히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나 빨갱이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빨갱이라는 걸 입증을 해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입증이 되냐 그러니까 노래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문을 그걸 안 받으려고 제가 저 빨갱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냥 압록강 백두산 들어가면 다 북한 노래인 줄 알고 뭐 압록강아 백두산아 뭐 어쩌겠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있으나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들끼리 수근수근 하더군요. 네. 이런 그 경험이 지금 바로 떠올라서 지금 이걸 읽는 순간에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문 후유증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국가 단체라는 낙인은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은 학연, 지연, 혈연 등 모든 사회적 관계가 파탄나고 철저히 감시받고 고립된 존재로 무덤 없는 죽음과 같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기피 대상이 되어 어떤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30년 가까이 반국가 단체라는 굴레에 갇혀서 참혹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유인물 말씀드렸었죠. 그 고향에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그 신협에서 숙직할 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인쇄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인쇄해준 죄로 얼마나 달려가서 고생을 했는지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현칠이 부탁하네. 앞으로 나한테 전화 좀 하지 말게. 이것이 그 선배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묵상하고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짓밟았습니다. 아까 우리 박예선 동지가 말씀드렸었죠. 판결문에서 피고인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재심 무죄 판결서와는 정반대로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의 여생을 여지없이 대법에서 또 난도질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을 또 한 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수행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저는 우리 아람의 동지들 모두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했는데 같이 오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라는 것은 그 대공분실 지하실은요 사람의 인격을 분해하는 곳입니다. 저기 해체하는 것입니다. 말살하는 데입니다. 그러니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대공분실 지하실을 한번 거쳐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것을 이 야만적인 그 국가범죄를 어떻게 청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아람의 사건, 이 반국가 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는 이 토론회가 이게 우리 사회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지금 이것은 모든 공중파 텔레비전이든 모든 언론사든 지금 촛불 항쟁에 나왔던 1700 이 국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이 야만적인 반국가 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라고
다 같이 온 국민이 골기해야 될 이런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이게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닙니다. 인권 국가가 아니고 정상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오늘 이렇게 부족하게 좀 준비가 부족한 듯이 역사의 법정에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과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의 그 만행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하고 그 처단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또 국가를 대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람의 사건과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이 이러한 중대한 범죄가 이 과거사 청산이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진실규명이 그 학살, 이 만행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상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해자들을 처단하고 피해자들은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피해자들이 국가범죄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 청구권의 행사와 국가가 배상해야 될 것은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까지입니다. 그 한도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용서해야지 그것이 배상이고 뭐고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원상회복 조치가 인혁당 사건이나 아람의 사건 과사청산 과정이 두 단계에서부터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확립되어야지 그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교과서에 30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과 50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이 반국가 단체 고문 조작 범죄 집단이라고 굵은 글씨로 써놓고 모든 이 사회 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이런 야만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자 말자고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문장을 인권 교육장으로 다 만들어서 그것을 보존하고 인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어떠한 것도 국가가 책임 있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특히 재발 방지 대책에서 지금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인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은 그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통째로 없애라는 것을 우리는 피맺힌 절기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날리지 않으면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아람의 사건 청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당장 철폐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조작 반국가단체 낙인 찍힌 그 이후에 그 한생이 여러 선생님들과 저는 그 대공문실 지하실에서 인격이 해체되고 분해되고 말살되고 아까 김현철 동지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지금까지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애국 인사들이 오늘도 잡혀가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조한정 목사처럼 우리가 6.15 공동선언과 14선을 완수해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실현하고 분단과 식민의 이 원통한 역사를 청산할 때만이 이 반국가 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그때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청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줄의 일기를 내 삶의 기록을 남기질 못했습니다. 어떠한 나의 양심과 사상과 또 나의 삶의 어떤 이런 기록이 대공문실 지하실에서의 반국가 단체 고문 조작의 이런 수단으로 나는 인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야만적이고 고통스러운 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심판자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즉각 해결하라고. 특히 10년이 되도록 진실화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가 이행하지 않습니까? 가해자인 대한민국이 피해자인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빌고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나가는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된다고 취임사에서 선언하는데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정당하게 해결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범죄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인권이 존중되는 국민 주권이 보장되는 그런 정상국가로 거듭나도록 인혁당 재건이 선생님들과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이 일심 단결해서 그것을 성공시키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오늘을 그 출발로 해서 그날까지 굳세게 나갈 것을 우리가 온 결의에게 약속하고 또 우리 몫을 꼭 해내자는 말씀을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서 8년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무기수입니다. 전창일이라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군법회의에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받기 2, 3일 전에 중앙정보부 사건 조사 계장이 저 찾아왔어요.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인데 소장실에 불려나가서 만났는데 이자가 하는 얘기, 네, 전차일 씨는 살생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걸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난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우리 그때 연루자들은 대충 5년 이상의 징역, 최저가 5년이거든요. 그러니 뭐 5, 6년 징역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날조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살생자 명단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거 대상에서 탈락시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되는데 원죄는 저까지 합쳐서 9명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것이 전부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들은 남들은 그럽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요즘 이렇게 또 당하고 보니까 차라리 죽었었으면 나았을 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주제 발표와 토론 모두 발언자들의 발언과 취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저는 반국가 단체가 애국 단체입니다. 국가, 대한민국은 범죄 집단이고 원체 역사가들은 국가란 애초에 억압기구로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사회에 있어서 인류사회가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인여가 생기고 인여가 생긴 결과는 결코 계급을 만들고 그 계급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게 억압기구가 국가입니다. 이후에 인류는 문화적 발전을 통하면서 이러한 억압적 국가기구와 끊임없는 항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양심이고 인간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여기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유신론자들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 지상의 명령이 양심이라 했어요. 양심이 없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는 대한민국의 지배계급에 양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가 되려 하다 되지 않는 사람 집단입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 있는 분을 제가 만나서 식사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다 잘해 나가는데 지금 협치 하는데 무슨 놈의 협치야? 문재인 정권은 강화문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다. 그러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정치 집단과 협치를 한다는 것은 촛불 혁명을 유린하는 잘못된 정치 정책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되려 하다가 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인간 집단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한 것은 미군 메가드 사령부입니다. 이들은 일본 식민 통치의 모든 법제도를 그대로 통치 수단으로 해가지고 일제시대 친일파 민족 반역분자들을 전부 기용해가지고 고급 관리로 해가지고 통치기구를 만들었어요. 이후에 3년 후에 이승만을 내세워가지고 단독 정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단독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그 아메리칸 제국의 점령자들이 만들어놓은 친일파들과 그의 단독 정부를 지지한 세력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김구 선생까지도 이승만과 같이 반탁 운동을 하다가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세운다 하니까 이승만하고 결별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암살당했는데, 그때 나는 학생 신분으로서 학생들이 단독 정부,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을 해서 1900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첫째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단독정부 반대했다 하는 걸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저 그때 처음 감옥에 들어갔어요. 서대문 형무소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를 비롯해서 일반 잡범들을 합쳐서 수백 명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근데 저희들이 거기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을 때 8,000명이 육박했어요. 수용자가 그 한 5,000명이 단독 정부 반대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재판 받는데 1년 있어도 재판 못 받아요. 너무 많아서. 피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판을 못했어요. 내가 1년 넘도록 재판 못 받았어요. 그러다 인민군들이 나와서 해방돼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후에 또 인혁당 사건으로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분해가지고 그대 있을 수가 없어요. 통일운동, 문익환 목사, 강인한 목사 이수에서 같이 하다가 또 3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번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부 합쳐보니까 15년 징역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국가 1789년 불란서 대혁명을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국가 발전 위해서 많은 선구자들이, 많은 양석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지배계급의 피지배급을 억압하는 통치수단으로서의 국가를 면모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걸로 하는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흘린 피는 지금 오늘의 한강물 대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모여놓으면 우리가 이 피를 잊지 말고 이 피, 우리들이 흘린 피가 한강물을 보다 더 넘치는, 나는 역사적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올바른 나라, 그것이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주적 남북의 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각 구성원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양심을 가진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가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인권 유린이 없는 국가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아래서 제 자신이 아픔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작은아버님이 목사이셨지만 성명서 사건으로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고, 제 하나밖에 없는 사촌 남동생이 광주 항쟁 때 마지막 날 자신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시민군으로 참여했다 나오면서 그거를
잊지 못해서 술을 먹다 그냥 너무 술로 방황하다가 젊은 인생을 빨리 또 끝낸 그런 가족에게 경험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한신대 저희 나이는 저보다 위입니다만 저 같은 시기에 다니시던 목사님 세 분이 당시에 지방 고문과 형사를 하다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를 또 축하하는 예배를 함께 가졌습니다. 한국 통학하면서 항상 같은 이야기를 나누시던 김명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지만 그때 재판 받을 때 1970 제가 평생 잊지 못해서 이런 자리에 옵니다만 너 간첩 어떻게 접선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신문지를 갖다 다방에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만들어진 각본을 따라서 이제 예 검사가 없는 질문에 예 하더니 도저히 견디지 바닥을 주지 않더니 통곡을 하는 이제 그때 그것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이런 국가가 저지른 범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하여간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하여간 억울한 세상 잊지 않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참 떠올리기도 힘든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인데 오늘 진짜 아프게 말씀해 주신 그 고문 조작 국가 범죄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여러분의 이 억울하게 당한 이 국가 범죄가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바라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선후배 동지들, 그리고 국가범죄 청산을 위해 모든 세월을 감내하며 투쟁해 오신 피해자 여러분, 그들의 곁에서 늘 가족처럼 변해 주신 존경하는 법조인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